예. 개인적으로 1997년은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한 해입니다. 97년에 제가 한국화학연구원의 책임연구원으로 승진한 해고요. 근데 신약 개발을 좀 잘하려면 뭐가 필요할까? 새로운 시스템이나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새로운 시스템으로 그러면 무엇이 필요할까 좀 더 고민하다가 라이브러리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공유 라이브러리 개념을 세계 최초로 그 당시에 아마 컨셉을 생각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당시에는 막연하게 생각했던 데이터 개념이 현재의 한국판 뉴딜의 어떻게 보면 디지털 데이터 댐하고 연결되는 것 같지 않은 생각이 듭니다. 어떻든지 간에 98년에 제가 이 컨셉을 연구소에 제기를 했고 이것이 연구소에 잘 받아들여져서 99년부터 1년 동안 그럼 네가 생각하는 공유 개념, 데이터 라이브러리 개념 이걸 한번 시범적으로 한번 해봐라 해서 저한테 최초의 연구 책임자로서 1년간 시범 사업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시범 사업을 통해서 이게 가능성이 있다라고 인정을 받아서 2000년에 우리 화학연의 최초의 일반 사업, 요새 표현을 하면 블록 펀딩이죠. 블록 펀딩 사업을 8년짜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화학문행 사업이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어떻든지 간에 책임연구원 승진해서 1년도 안 된 사람의 컨셉을 과감하게 수용해서 시범 사업, 또 최초의 일반 사업으로 사업화 시키신 원장님을 비롯한 그 당시에 이제 김충서 원장님이죠. 김충서 원장님도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밀어주셨습니다. 두 번째 감사드릴 분들은 프론티어 사업단에 관련된 분들입니다. 단장이셨던 유성원 박사님이 이 사업의 취지, 아이디어, 컨셉 같은 것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이게 처음에 공유 개념이 나왔을 때 이게 되겠냐라는 그런 회의적인 시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고 지지해 준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화연생명력 이런 출연연들의 도움이 절대적이었습니다. 공유 개념이 들어갔고 그 당시에 없었던 데이터라는 개념이 들어왔었기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어려움은 강순규 선생의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실험실에 면박을 굉장히 많이 당했다는 거예요. 자기도 사실 잘 나가는 연구자고 열심히 하는 연구자인데 왜 내가 김 박사님이 얘기를 듣고 공감을 해서 책임감을 느끼고 알바생한테 가서 이런 구박을 받아야 되냐? 내가 못하겠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득을 시켰습니다. 강 선생님, 앞으로 계속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때 생각이 자꾸 납니다. 앞으로 만약에 그걸 나한테 2번 더 얘기하면 내가 이 사업을 때려치겠다. 그러니까 3번까지 우리 한번 해보자. 두 번째 어려움은 사람의 어려움이었습니다. 이 사업도 개념도 모호하고 연구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연구자들이 참여를 안 해줬어요. 그러니까 2000년에 사업은 막상 시작되는데 돈은 있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때 여기저기에 있던 좀 연구에서 소외됐던 분들을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외인구단 개념으로 모았죠. 자, 세 번째 어려움은 장소의 어려움이었습니다. 막상 사업을 시작하는데 사업을 할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저는 연구는 연구대로 하면서 이제 화학문행을 했던 거죠. 장소가 안 나오니까 그냥 실험실에서 일단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건 별도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라이브러리는 아시는 것처럼 화합물을 갖다 놓을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냉장고 공간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결국 집행부를 설득을 해서 장소를 옮겨서 이영구동의 1층 로비를 잠시 빌려 쓰는 걸로 해서 한 2년 동안 빌려 썼습니다. 자, 화합문행이 앞으로 단지 화합물을 우리가 기증받고 활용하고 데이터 관리 차원을 떠나서 한국은행과 같은 역할, 화합물을 활용한 신약 개발부터 시작해서 거기서 나오는 정보, 그 다음에 최근에 인공지능까지 연결돼서 AI 기능까지 도합해서 사실 개념 설계부터 시작해서 화학문행이 그런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침 또 이번 정부 들어서 한국판 뉴딜의 디지털 뉴딜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 데이터 댐입니다. 이게 20년 전에 생각할 수 없었던 개념인데 막연하게 생각했던 개념이 지금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거 잘 맞춰서 국민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벗어나서 한국은행 역할을 한다면 화학문행은 앞으로 20년뿐만 아니고 200년까지 갈 수 있는 세계적으로 독보적인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한국이 바이오에스에 어떻게 보면 강국으로 도입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러한 은행에서의 위치를 갖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신체 기능을 조절하는 데에는 많은 물질들이
그 종합적인 기능을 통해서 우리 몸의 기능이 조절이 되는데요. 그 중에서 그 단백질이 가장 큰 역할을 합니다. 단백질 가지고 어떤 효소 기능을 통해서 우리의 신체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질들이 생합성되기도 하고 파괴되기도 합니다. 또한 그 신호 전달을 위한 그 원리가 단백질에 의해서 많이 그 유지가 되고 진행이 됩니다. 우리의 그 신약 개발의 가장 기본이 되는 원리는 이런 그 단백질의 기능을 조절함으로 해가지고 질병에 의해서 일어나는 변화를 원상 상태로 바꿔놓는 그런 원리가 신약 개발의 주요 원리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한 20여 년 전부터는 이 신약 개발을 하는 가장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가 이런 단백질과 결합을 하는 물질을 어떻게 하면 빨리 찾아낼 수 있는지, 얼마나 효과적으로 찾아낼 수 있는지가 우리 연구의 주요 그 테마였습니다. 이것을 위해 가지고 단백질의 기능과 결합을 하는 그런 그 저분자 유기 화합물을 찾아내는 그 기술들이 많이 개발이 됐습니다. 근데 이러한 그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백질과 결합을 하는 물질을 신속하게 효과적으로 찾아내는 그런 전략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그 전략이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우선 다양한 화합물들이 확보돼야 됩니다. 저희 그 한국화학연구원이 2000년 들어와서 한국화합물은행이라는 그 기관을 설치를 해가지고 연구 과정에서 그 확보되는 다양한 유기 화합물을 전략적으로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관리하고 연구진에게 제공하는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물질들이 이러한 목적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그 시스템을 개발을 했고요. 2000년에 들어와서 신약 개발의 가장 중요한 그 국가 연구 사업 중에 하나였던 생체기능 조절 물질 사업단이 출범을 하면서 이 연구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화합물을 체계적으로 화합물 은행에 기탁함으로 해가지고 이 시스템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확보를 했습니다. 예, 한국화합물은행 20주년을 축하합니다. 10주년 심포지움을 준비하던 게 어제 같은데 또 10년이 흘렀군요. 그때 당시 화합물 숫자가 2, 30만 개로 늘어나고 그다음에 데이터 양이 방대해져서 그걸 전부 전산화하는 작업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다음에 화합물을 다루는 자동화 시스템도 도입하여 몇십 개 화합물을 아무런 무리 없이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양하게 그 화합물들이 활용되어 여러 가지 약효를 가진 화합물을 찾아내서 연구를 계속하던 것들이 눈에 선합니다. 예, 금년 9월이면 한국화합물은행이 창립된 지 20년이 됩니다. 그동안 많은 시간이 지났고요. 제가 그 화합물은행을 관리하던 시절은 벌써 10여 년 전쯤 됩니다. 2008년도부터 11년까지 한 3년 정도 관리를 했는데 당시에 화합물은행에 보관하던 화합물들이 한 20만 종 정도 됐었습니다.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그 화합물들을 저장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그거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좀 새롭게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저장 창고의 현대화 그리고 화합물 관리할 수 있는 자동화 시스템을 제가 담당하던 시기에 이루어냈습니다. 당시 산업자원부로부터 그 연구비를 받아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장비의 현대화라든지 창고의 현대화는 그때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이 납니다. 우리나라에서 연구 성과물의 활용에 대해서 가장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이 저는 한국화합물은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한국화합물은행에 보관되고 있는 물질들은 주로 신약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얻어진 물질들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신약 개발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핵심 인프라로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제가 코로나19 사태에 저희 사업단에서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치료제의 후보 물질도 역시 저희가 화합물은행의 화합물로부터 출발을 해서 후보 물질을 개발해서 지난 6월 달에
기업에 기술 이전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연구를 통해서 얻어진 성과물을 잘 보관하고 관리하고 해서 이런 것들이 추후에 신약 개발에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2012년부터 2018년 초까지 한 5.5년 정도를 이제 화물은행 책임자로서 이제 운영을 했었습니다. 저는 뭐 그 실무를 맡아가지고 일단 화물의 확보하는 화물 종수 다양성을 갖다 늘리기 위한 많은 노력을 했고, 그 중에서 가장 제가 이제 중점적으로 했던 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수십만 개의 화물의 품질입니다. 저희들이 제공하는 화물의 품질이 이게 화물을 활용해가지고 연구하시는 분들의 연구 품질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화물을 갖다가 품질을 아주 좋게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 들어오는 화물을 갖다가 품질 검증을 하는데 3단계로 이제 품질 검증을 하는 시스템을 갖다가 확보를 했습니다. 맨 먼저 화물이 들어올 적에 일단 저희들이 그 최신 장비를 이용해가지고 NMR이라든지 UPLC 매스라는 장비를 이용해가지고 이 화물의 품질을 검사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화물을 활용해가지고 연구자들이 활용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그 화물 중에서 이제 몇 개가 이제 좋은 히트라고 이야기를 하죠. 약이 될 가능성이 높은 화물이라고. 그럼 그때 다시 또 품질 검증을 합니다. 장기간 보관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화물이 조금씩 품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체크하기 위해서 매년 일정 부분의 화물을 꺼내가지고 다시 품질 검사를 합니다. 다시 품질 검사해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기준으로 하는 품질보다 떨어지면 이걸 갖다 다시 폐기한다든지 대치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거 화물 품질 검증 저희들 SOP라 그러는데 그걸 완전히 확립을 해가지고 지금도 계속 하고 있고요. 화물 장기 보관하는 데 있어가지고 가장 해가 되는 두 가지는 습기하고 공기입니다. 산소 요걸 갖다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을 이제 완전히 구축을 해가지고. 한국화물은행에는 현재 65만 종 이상의 그 고품질의 굉장히 많은 라이브러리들이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라이브러리 축적에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하면은 활용하는 분들이 본인들의 목적에 맞는 화물을 갖다 선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되었고요. 그래서 그 본인의 목적에 맞는 화물을 갖다가 반출하기 위하여 여태까지 또 축적되어 온 데이터를 갖다가 활용을 해서 화물을 선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최근에는 구축되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구조를 가진 화물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특정한 그 생물학적 경로에 작용하는 화물이라든지 어떤 그 특수 물성을 갖고 있는 화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가 선별할 수 있는 데이터도 함께 제공함으로써 그 활용자들이 본인이 원하는 화물을 갖다 활용하는 시스템을 갖다가 만들어서 현재 구축되어 있고요. 이렇게 해서 그 화물을 갖다가 선별하는 시스템이 고도화됨으로써 현재 그 활용자들의 이용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화물의 활용이 또 신약 개발뿐만 아니라 신약 개발에 필요한 타겟 검증이라든지 최근에 그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그 상황에 대비해서 신속하게 약물을 갖다 그 창출할 수 있는 약물 재창출 연구를 갖다가 지원한다든지 아니면은 범용한 바이러스 연구를 지원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향후에 또 나타날 수 있는 이런 그 감염증을 갖다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제공을 하고 있어서 그 라이브러리의 활용의 폭이 계속해서 그 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